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이종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의대 광풍이죠. 그리고 초등의대간이라고 해서 초등한테까지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어떤 학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가 좋냐 안 좋냐라는 걸 떠나서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초등의대간 광풍이 불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도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소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 중등 아이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서 초, 중등 때 고등선행을 똑바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영가고를 진학해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일반고를 진학해서 수능과 내신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초, 중등 입장에서는 고등선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포인트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초, 중등이 하는 고등수학은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하는 고등수학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고등학생이 하는 고등수학 컨텐츠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초, 중등한테 그대로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입장에서는요. 난이도의 절벽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실제 초, 중등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하는데 쓰는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등 등급이 똑바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 중등 때 했던 선행들이 무의미하거나 아니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초, 중등 때 고등 선행을 할 생각이 있다라면요. 반드시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음 편까지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중등한테 고등수학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기출을 분석해야 되며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초중등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실질적인 기출 분석 단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기출문제 하나를 띄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초중등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기출 시험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 기출 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건 얼마나 자주 나와야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면 이 문제는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이긴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수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갖다가 좀 모아서 출제율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강남 서초 기준으로 25개 고등학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방금 보셨던 문제는 출제율이 53.8%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도 실제 출제율은 50%대라는 겁니다. 실제 50%만 넘어가도 출제율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출제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요. 출제 빈도를 1에서 5, 5가지 수치로 나눠서 출제율이 50% 이상인 것을 1로 두고요. 실제 출제율이 10% 미만인 것을 5를 둬서요. 레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보여드린 문제는 출제율 1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 1을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표는 이렇습니다. 출제 난이도입니다. 고등수학에만 있는 출제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난이도는 상중하로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고등수학에만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고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돼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 중등 과정 중에서 다시 복습을 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모르고 고등수학에 진입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기초 단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고등수학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초, 중등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이고 실질적으로는 킬러와 기초 두 가지 형태의 난이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5개로 레벨을 다시 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해당되는 거는 난이도 1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득을 위한 반복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환경에서 맞춰내기 위해서는요. 실제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내가 과제로 한번 해봤다 라고 해서 맞추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시험 환경에서 또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이가 시험 환경에서 편안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복 횟수가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가 충분하게 체득이 되는 반복 횟수를 문제별로 확인을 해봐서 수치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체득 반복 횟수의 수치 기준을 마찬가지 1에서 5, 5가지 레벨로 줬고
좋고요. 실제 나와 있는 화면에서 1차 학습만으로도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1, 2차 학습을 한 후에 망각 시점이 지나서 2차 복습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5로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표는 이렇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 기출 문제를 시험 환경에서 맞춰내기 위해서는요, 시중교재와 연동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시중교재에서 충분하게 체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시중교재만 충실하게 학습을 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춰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고등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교재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 센이란 교재 안에는요, 출제율이 50%가 넘는, 제가 출제율이 50%가 넘으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이 조건은요, 출제율이 50%가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율이 50%가 넘는 문제들을 센에서는 몇 문제나 출제했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실제 센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더라도요, 실제 앞에 있는 조건, 이 앞에 있는 조건 다시 가볼게요.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이 조건과 뒤에 있는 이 조건인 해석 방법도 동일한 조건임에도 아이들은 이걸 동일 조건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어쨌든 이걸 동일 조건 문제로 바라보고요, 이 문제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으로 센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문제가 2문제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2문제 가지고는 절대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조건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센에 출제되어 있는 조건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더라도 동일한 조건처럼 모양 자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요,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까지도 아이가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조건을 갖다가 적어도 관련 유형 10가지는 학습을 해야 되고요, 체득을 위한 반복 학습은 적어도 3번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어야 되는 문항수는 38문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은요, 이 50%가 넘는 출제율의 문제를 제대로 맞춰내기 위해서는 외부 교재, 다시 말해서 시중 교재를 갖다가 4, 5권을 조합해도요, 이 정도의 학습량을 맞춰내기가 쉽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시중 교재를 통해서 실제 기출을 정확하게 고득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지표도 기출 분석에서 2가지를 5가지 레벨로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지표를 갖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출 분석을 할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출제 빈도와 출제 난이도, 그 다음에 체득을 위한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시중교재에 유사한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중교재에 시험 환경에서 맞춰낼 수 있을 정도의 체득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량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5개의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선 시험 환경에서 맞춰낼 수 없는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이 실제 기출에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부터는 색깔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긴장하시고 시험 보는 아이 입장에서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석해 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초중등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이거와 동일한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빨간색에 집중해 주세요. 아래쪽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5개의 지표 기준으로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대부분 기출에서는요, 첫 번째 장에 어려운 문제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요, 기본 문제고요. 시중 교재로도 충분히 답을 맞춰낼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 3번도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아이도 이 정도는 충분하게 풀 수 있고요. 실제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는 게 1, 2, 3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금 이제 빨간색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벌써 앞면의 첫 페이지에 4번부터 빨간색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숫자가 커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11을 X에 대입해서 풀려고 접근하는 친구들은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하고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가 점점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x에 2 말고 대입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2 말고 뭔가를 더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입할 수 하나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이는 실제 문제를 설계하기 전에 숫자부터 먼저 대입을 해볼 거고요.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하거나 미정계수가 완벽하게 숫자로 나오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6번 문제는 식은 하나고 미지수가 2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많아요.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하나겠죠. 특히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고요. 실제 빨간색들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맞습니다. 7번 문제로 갔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4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정식과 실질적으로 허근의 성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주기를 단번에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문제 상황에서 주기를 하나하나 찾으려고 달려들면요. 이 문제는 절대 제대로 풀어낼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인데 시간 볼게요. 시간이 29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정확하게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요. 7번에서 이 정도 시간을 쓰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험지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빨간색이 무려 4개나 있고요. 벌써 7번에서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될 짓들과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8번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해석조차도 되지 않네요. 이 문제는 킬러 문제입니다. 빨간색이 5개나 있는 문제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8번에서부터 킬러가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P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P값을 구할 방법을 모릅니다. 단 이 P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석만 해낸다면 사실 이 문제는요 30초도 안 걸리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문제의 P값 자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이런저런 방법을 도용해서 하다가 시간만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마찬가지 이 문제는 킬러 문제고요. 최저가 풀이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쓰고 오답이 나오냐 아니면 시간을 적게 쓰고 정답을 낼 수 있냐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왔습니다. 오랜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이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시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11번인데 이제 19분대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 50분 중에 19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11번이면 아직 서술형에 접근도 못했습니다. 근데 서술형 배점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객관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서술형 1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술형 1번 문제는 풀만 하거든요. 그래서 16번 문항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배정돼 있어서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단 서술형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석도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술형은 뭔가 끄적거리고 써야 되는데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빨간색이 3개짜리 문제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빨간색이 많을수록 아이들 입장에서는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뭔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이제 서술형 문제 19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근을 구해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을 구하려고 봤더니 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해공식에 넣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아이들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해공식에 넣어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시간을 또 많이 쓰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서술형 20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은 서술형도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근데 서술형은 어떻게 찍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빨간색이 3개짜리 문항이어서 아이들은 문제가 제대로 읽히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21번 문제는 아이들이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 뭔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바로 패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남은 시간 6분은 앞에 있는 객관식을 찍는 데 쓸 수밖에 없겠죠. 아직 객관식을 다 찍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11번부터 마지막 객관식 15번까지 문제를 쭉 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남은 3분 안에 문제를 쭉 찍고요. OMR 카드를 작성하고 시험을 종료시키겠죠. 자, 이렇게 시험이 종료돼 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당연히 시험이 부담되고요.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초중등 아이들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준비가 덜 돼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실제 시험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시험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등수학을 정확하게 체험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고등수학에서 얼마나 최적화 풀이를 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단축하고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메타 인지 능력에 의하여 구별을 지어줘야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체험을 위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분석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등수학을 체험해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요, 실제 고등수학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요, 초중등은요, 빨간색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들이 보통은 한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도요, 보통 80점 초반이나 70점 후반으로 형성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부족하고요,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고등학교 수학 평균은 4에서 60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를 굉장히 유하게 채점을 해보더라도요, 실제 이 정도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 아이의 점수는 50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으로 환산하면 6등급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학습을 할 때는요. 다시 말해서 초중등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통해서 나중에 입시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는요, 고등 등급을 조금이라도 높게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2등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등 평균 이상 점수만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고등 선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평균 이상 점수가 나오겠지라고 판단하시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초중등이어야 되는 전문 컨텐츠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든 일타 강사들은 등급별 자체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중등에서 고등 선행을 나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의 맞춤형 전문 컨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중등 아이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고등 선행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와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요, 실제 초중등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고등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의 고등 기출은 완벽하게 최근 5년치가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제 초중등 선생님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초중등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정확한 초중등용 고등 선행이나 고등 심화의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초중등 선생님들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내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갖다가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가장 안전하게 고등 수학 선행을 나갈 수 있고 고등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